선생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도슨트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미술관들을 가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미술 초보자분들이 미술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미술관 딱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딜까요? 저는 우리 이웃나라에 있는 일본에 있는 특별한 미술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본에 여행을 갈 때는 무슨 막기행을 한달지 뭐 온천을 간달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서양 미술을 가장 잘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사실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벌써 20세기 초반부터 인상파 회화를 비롯한 서양 미술 작품을 컬렉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술 애호가들 저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시에 서양 미술관이 보유가 돼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만한 많은 걸작들이 있고 특히 19세기 인상파 미술은 일본의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설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미술관은 조금 특별한 미술관이에요. 그 일본의 시코쿠 지방에 있는 오츠카 뮤지엄을 미술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음료나 또 제약을 제약회사인 오츠카 그룹에서 만든 도판 명화 미술관입니다. 이 도판 명화 미술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는 그 오츠카 요미도비라는 세라믹 그 회사에서 타일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2차 오일 쇼크가 도래하자 이 타일을 모래 가지고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일을 만들고 그 타일에 그림을 입혀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해서 이제 그 타일에 그림을 착색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 미국도 그 타일에 그림을 점착시키는 기법이 쉽지 않은 기법이어서 성공률이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100%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한 수준까지 오자 이것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판 명화 미술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 시코쿠에 있는 나루토라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어촌 한적한 마을이에요. 마을버스 다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 가면 그 바닷가에 국립 그 공원에 있는 바닷가 위에 아주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이 있어요. 보통 규모는 우리가 보통 가는 미술관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지하 4층에 뭐 지상 2층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를 수놓은 최고의 걸작들 천여 점이 동일한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재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존성이 뛰어나서 타일이니까 화학 변화가 없어서 2000년이 지나도 색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원작이 훼손이 된다면 그 원작을 대신할 수 있는 작품은 오츠카 뮤지엄에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이거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미술관 이제 지하 계단을 그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입장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맞는 곳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티나 예배당이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크기로 건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코스부터는 미술사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들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아주 잘 분류가 돼서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거대한 미술사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오츠카 미술관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저도 유럽에서 한 7, 8년 지내면서 미술관이 많이 다녔지만 어디 그 유럽의 한 시골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당, 조그만 성당에 있는 중요한 걸작 이것을 보러 그 먼 곳까지 다녀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그 지오토의 그 작품들 직접 거기까지 가기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서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오츠카 미술관은 그런 작품들을 동일한 사이즈로 다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작들과 거의 유사하게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미술을 공부하는 학도들이나 일반인들 누구라도 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관람 환경도 제공되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작품을 만져도 될 만큼 굉장히 관람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미술관이고 경비원이 없는 그런 아주 재밌는 미술관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분들이나 또 친구들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간다면 물론 온천도 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면 주말 프로그램으로도 적당한 여행지가 아닐까라고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의 관례와 통념을 벗어나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을 시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성자들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기도 가리지 않은 성인들이 성스러움의 표상의 예배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작품이 수정되기 전 한 화가에 의해 복제된 원작의 이미지가 나폴리 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당시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화면 중간 부분 벗겨진 살가죽을 들고 있는 바르톨로메오 성인 곁에 비아조 성인과 카타리나 성녀였습니다. 얼핏 보면 성녀의 자세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자세가 되어 비아조 성인의 포즈와 어울려 있어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과 이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카타리나 성녀가 이 작품에서 옷을 완전히 벗고 있죠. 예수의 몸짓은 마치 신학 속 용맹스러운 전사처럼 표현되어 있고 신성함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도 빗발쳤습니다. 그 냉정한 시선은 훗날 인상파가들이 발견했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이처럼 평면 위에 재현하려 했던 시선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보시면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불칸의 대장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대장장이들이 지금 불에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 있는 인물들의 몸의 표현들, 인체 표현들은 거의 고대 조각을 연상시킬 만큼 정교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만지면 뜨거울 만큼 이 그 쇠조각 하나를 아주 절묘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기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테라코타 세라믹 보이시죠? 세라믹 도자기 보이시면 아주 비처리 방식이나 질감의 표현이 이것이 회화인지 아니면 실제 물건이 올려 있는 건지 혼돈될 만큼 아주 절묘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흔들림 없는 자세, 또 그리고 신념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포즈는 진정한 영웅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백마와 바위 사이에 난 그림자 너머로 작게 표현된 병사들이 수레를 끌고 힘겹게 고개를 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먹구름이 짙게 깔린 험난한 날씨와 위험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군사를 이끌어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아랫부분 백마의 뒷발에 모여있는 바위를 봅시다. 여기에는 노란 글씨로 왼편부터 나폴레옹을 뜻하는 보나파르트, 고대 카르타고의 전쟁 영웅인 한니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마주 대제의 이름이 차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역사상 최고의 영웅들로서 나폴레옹을 이들과 같은 레벨로 축에 올린 것입니다. 한편 방금 소개해드린 작품은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는 폴 들라로시의 같은 주제의 작품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과 비교해보면 훨씬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나폴레옹 사후에 그린 것으로 정치적으로 미화된 다비드의 그림과는 달리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폴 들라로시 역시 같은 주제의 그림을 3차례 제작했는데요. 루브르 소장품이 처음 그린 원본입니다. 들라로시는 작품을 의뢰한 아서 조주와 영국 사람입니다. 함께 루브르에 전시된 다비드의 작품을 보고서는 이 작품이 전혀 사실적이지 않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봅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집하던 조지는 들라로시에게 의뢰해 훨씬 더 사실적인 작품을 그려달라고 의뢰합니다. 이에 들라로시는 당시의 사건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스스로 여러 문헌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입고 있는 회색의 남루한 코트도 이런 고증을 통해 그려진 것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멋들어진 제복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추위를 막기 위한 제복으로는 더 현실감 있어 보입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다소 수척하고 침통합니다. 다비드가 그린 자신감 넘치는 영웅의 표정과는 천지 차이죠? 아주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세기 저희가 강의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바로크의 등대 역할을 했던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만찬에 있는 사과정물입니다. 세잔의 사과정물과 이 카라바조의 사과정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엠마오의 만찬에 있는 부분 정물이죠. 가까이 보면
누가 봐도 모든 대상 하나하나가 사진처럼 정교하고 객관적 묘사에 충실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세잔 이전에 모든 화가들이 추구했던 대상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었고 진실의 추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잔의 작품을 보십시오. 오렌지, 사과 등이 뒤엉켜서 확실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태 혹은 또 색채 역시 대상의 실체와 달리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과 과일의 경계면에 있는 색채는 불분명합니다. 마치 뭔가로 붙여놓은 듯 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볼수록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세잔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였던 아주 재밌는 방법입니다. 카라바초의 과일들은 멀어질수록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고 형태가 희미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물체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잔의 과일들은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도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우리 눈에 그 형태가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